언론기관 대응 요령 및 자살 예방 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조인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언론기관 대응 요령 및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K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정신없이 일하던 어느 날, K 선생님은 머리를 식힐 겸 운동장을 내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학생들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기자를 피하려고 했지만 기자는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이를 본 K 선생님은 학생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 교무실에서도 언론사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언론기관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 사고 후 위기 개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외 및 국내의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고 위기 개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론기관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점검해보고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국내외 학교 중심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언론기관 대하기,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해외의 학교 중심 자살 예방 교육, 국내의 학교 중심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기관 대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및 국내의 학교 중심 자살 예방 교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언론기관 대응 요령 및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하여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1. 언론기관 대하기. 언론의 자살에 대한 영향은 얼마나 있을까요? 자살은 보도 가치가 높으며 특히 어린 학생의 자살 사건은 보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 매체가 자살을 다루는 방향에 따라 모방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8년 국내 유명 연예인 자살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것이 자살률을 급격히 증가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매체는 자살과 자살 예방 양쪽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 모방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첫째, 개인의 자살 관련 이야기의 보도의 양이 증가할 때. 둘째, 오랫동안 특정 자살 사건이 지속적으로 보도될 때. 셋째, 방송의 첫 부분에 자살에 의한 죽음 관련 이야기가 배치될 때. 넷째, 자살 기사에 대한 헤드라인이 극적일 때입니다. 반면에 매체는 자살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자살의 원인, 경고 징후, 자살률 동향, 최근 치료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다룰 수 있지만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자들 역시 옳은 일을 하기 원하고 자신의 보도 때문에 모방 자살이 촉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론 관계자를 잘 교육하고 적절한 기사 정보나 방향을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살 예방은 모두의 책임이며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언론기관을 대하는 방법은 상시 관리와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시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언론 대응 담당자를 정하고 위기 개입 시 언론기관에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교 내외 자살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기자가 학교에 연락을 해왔을 때 그때 담당자를 정하고 언론 대응을 시작하려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데다가
무엇 때문에 할지 몰라 허둥대며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언론 대응 담당자는 언론에서 요청할 때 줄 수 있는 간단한 보도자료의 틀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사전에 준비해 둔 형식의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보도자료의 사전 준비는 사건 발생 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술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론 담당자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 개입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위기위원회 또는 긴급교무위원회가 소집되고 자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대응 범위가 결정되면 학교의 공식 입장에 따라 보도자료를 준비합니다.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전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전달합니다. 자살에 대해 인정하고 기본적인 사실을 제공하되 죽음에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유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공감을 표현합니다. 셋째, 자살의 위험 요인이나 경고 신호를 알리는 정보, 학교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학교의 사후 개입 노력과 시행될 프로그램, 자살 예방 및 위기 개입과 관련된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소개합니다. 체크 포인트.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전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언론 관계자들은 자살의 방법이나 동기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알고 싶어하며 이를 자극적으로 기사에 반영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살 보도에 있어서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에 대한 확실한 동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개인적 특성, 환경 요인, 그리고 최근 스트레스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취재를 통해 드러난 단편적인 사실을 근거로 자살의 동기를 설명하는 것은 자칫하면 고인이 된 학생이나 유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의 프라이버시를 해치고 2차 트라우마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살의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거나 자살의 동기를 특정하는 것은 고인 주변에 관련된 학생이나 교사뿐 아니라 학생 전체의 자살 전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왕따를 당해서 그랬다 라는 불확실한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자살의 특정 동기로 알려질 경우 지목된 학생이나 취약한 학생들의 연쇄적인 자살 충동이나 자살 시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사 자살 시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정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거나 집단 내에서 낙인 찍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집단 내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살 방법이나 표면에 드러난 동기를 파헤치고 강조하는 보도 스타일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자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살한 학생을 동정하거나 미화하는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살 행동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살 행동이 고통을 해결해 준다거나 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다는 암시를 하면 안 되며 자살한 학생을 영웅시하거나 동정 또는 미화하는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모방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군은 훌륭한 학생이었고 그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B양은 학교 생활에 힘들게 적응해 왔으나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다. 이런 언급으로 자살을 선택한 과정을 동정하거나 영웅시하는 표현은 주변 학생들이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도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사느니 A나 B처럼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게 나을지도 몰라 라든가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을 나를 무시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 와 같은 방식으로 자살 시도를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거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쓰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첫째, 헤드라인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자살 보도는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방송 앞부분에 주요 기사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신문의 안쪽, 방송의 후반에 배치되는 것이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학생 당사자나 슬퍼하는 가족, 교우, 그부의 사진을 이용하여 자살의 영향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까요? 비슷한 경우에서 자살 충동을 극복한 사례,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학교나 학부모가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이나 이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자살 예방 활동 또는 사후 개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내외 학교에 대한 활동 소개를 통해 슬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언론의 순기능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보충 자료를 비치해 두었다가 보도 자료와 같이 제시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24시간 콜센터 등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 내의 자원의 연락처를 반드시 함께 알려줍니다. 또한 학교의 다른 교직원들은 위기 개입 동안 언론의 인터뷰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뷰 요청 시 언론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대응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언론 매체 대응 현황표입니다. 위기 상황 시 언론 매체 대응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의 입장에서 언론기관을 대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건 소식을 전할 때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가 접촉해 올 수 있음을 알리고 언론에 대응하는 법을 교육합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갑자기 기자가 다가와서 질문을 하고 기습 취재를 하는 것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들은 소문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무심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기자에게 말한 어떤 내용이든지 다 기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확실한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임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생에게 언론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자를 접촉하지 말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언론 담당 선생님의 이름과 학교 내 소속,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교육을 합니다. 요약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알려주고 언론 대응 방법에 대해 교육한 후 개별 인터뷰는 거절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입장에서 언론기관을 대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위기 개입이 시작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위기 개입 활동에 대해 공지할 때 언론에 대한 대처 요령을 함께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로 기자들이 찾아오는 경우 학부모 자치위원회나 학교 지킴이 등의 도움을 요청하여 등하교시 학생들을 보호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인 학교로 기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등하굣길 지도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인터뷰하기 위해 교문 근처에서 배회하는 기자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돕습니다. 학부모 역시 언론과의 개별 인터뷰를 자제하고 특히 사건과 관련된 소문이나 추측 등이 기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공식 입장이나 공지사항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생 자살 예방 교육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학생 자살 예방 교육은 대상과 접근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적 접근 방법, 선별적 접근 방법, 지정적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접근 방법의 대상은 모든 학생인데요.
일반적인 예방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리큘럼 기반 교육이라고 불립니다. 선별적 접근 방법은 자살 위험도가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를 선별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선별 검사를 이용하거나 또래, 교사 및 교직원을 게이트키퍼로 교육하여 활용합니다. 지정적 접근 방법은 우울증 환자이거나 이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알려진 자살의 위험 요인을 가진 고위험군 청소년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위험 요인을 줄이고 보호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이와 같이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중 탁월하게 더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그렇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국외의 학교 중심 예방 프로그램 대부분이 3가지 접근 방법들을 결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3. 해외의 학교 중심 자살 예방 교육. 이번에는 해외의 학교 중심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 기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 접근 방법으로 학교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1차 목표는 자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험 요인, 보호 요인, 자살의 징후와 같은 자살 관련 요인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필요시 적절한 도움 추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2차 목표는 자살 위험에 처한 학생을 또래들이 발견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와 같은 성인보다는 또래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더 잘 이야기한다는 조사 연구에 의한 것으로 또래 게이트키퍼 교육을 병행한 커리큘럼 교육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 기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장점은 1회에 많은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이 간편하며 1차 예방 프로그램으로 널리 보급하여 활용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반면 단점은 지식을 전달하는 이러한 교육이 실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1990년대 미국에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이 자살 위험 요인을 증가시키고 일부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존의 부정적 연구 결과들에 대한 재해석과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자살 예방 교육 자체가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움 추구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적절한 의뢰와 연계체계 없이 단순히 자살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육은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커리큘럼 기반 교육 중에서 대표적으로 SOS 프로그램과 SEHS 프로그램을 예시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효과 검증 연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 시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SOS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2일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 기반 교육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자가 선별 검사를 시행한 후 점수가 절단점 이상인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날 것을 권유합니다. 자살뿐 아니라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함께 교육하는데요. 동영상 교재 등을 이용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자신과 또래 친구를 위한 게이트키퍼가 되는 훈련을 통해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교육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커리큘럼 기반 예방교육과 선별, 게이트키퍼 프로그램 등 기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예방 전략을 적절히 조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평가하고 도움 추구를 하도록 하며 또래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SEHS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학생 대상 커리큘럼 기반 교육으로 자살에 대한 부정확한 생각이나 태도를 교정하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신건강 문제, 즉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 교육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는 도움 추구의 두려움과 편견을 줄이는 교육을 하며 선별 검사를 통해 자살 위험도가 높은 학생에 대해 적절히 개입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별 프로그램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선별 검사는 대표적인 선별적 접근 방법의 하나로 다수에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살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을 선별하여 도움을 받도록 의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학교에서 널리 시행되는 선별 검사로는 수이사이드 아이디에이션 퀘셔널레, 수이사이드 리스크 스크린, 콜롬비아 수이사이드 스크리닝이 있습니다. 이 선별 프로그램의 장점은 부모나 교사에 의해 발견되지 못한 고위험군 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양성 비율이 높아서 비용 대비 효과가 낮습니다. 즉, 많은 전문 인력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또한 자살 사고의 심각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한 시점에 측정된 결과가 자살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선별적 접근 방법 중 선별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서 게이트키퍼란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쉽게 발견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전문 상담교사나 전문 상담사, 교직원 또는 또래 청소년을 말합니다. 게이트키퍼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이들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기술과 심각도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QPR, 어시스트, 세이프톡, SOR, LAUSD 프로그램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어시스트 세이프톡과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의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 자체보다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하는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의 실행의지와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LAUSD 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 성공적인 교육의 필수 요건으로 탁월한 행정력과 교육청 학교 간의 의사소통, 교장의 리더십, 의뢰를 원활하게 하는 연계체계와 자원의 존재 등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적 예방 프로그램 중에서 보호 요인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학생을 돕는 지정적 접근 방법으로 자살 고위험군 학생에게 보호 요인을 증가시켜주는 집중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선택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소개할 두 프로그램은 모두 프로그램 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요. 먼저 CSTP 프로그램은 자살 위험군으로 선별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6주간
약 6명에서 7명의 학생이 한 그룹이 되어서 기분 조절, 약물 남용 조절, 학교 생활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대처 기술, 문제 해결 기술 등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익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살 사고나 자살 시도뿐 아니라 우울증, 약물 사용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모팅 케어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주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별도로 2시간씩 2차례 가정 방문을 통해 부모와 만나서 자살에 대해 교육하고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자녀의 치유를 돕기 위한 부모 교육을 시행하여 부모 자녀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효과 검증 연구를 통하여 자살 행동, 우울증, 절망감을 줄이고 대처 기술, 자기 효능감, 가족과의 연결과 같은 보호 요인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개발되어 사용 중이거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프로그램도 단일 프로그램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독보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실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는지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4. 국내의 학교 중심 자살 예방 교육. 미국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의 학교 중심 자살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학교 중심 자살 예방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1월 학교보건법의 개정 이후 학생들의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2007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 검진 사업을 시행하였는데요. 선별도구로는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검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2011년 청소년 정서행동 발달 검사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서행동 발달 검사는 학생용 38문항, 교사용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우울증과 관련된 문항은 모두 5개이며 4개는 학생이 직접 자신의 우울감 및 자살과 관련된 증상들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고 교사가 우울감에 의해 표현되는 학생의 모습을 평가한 1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울증의 조기 발견 및 자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문항을 걱정 및 생각, 기분 및 자살, 학습과 인터넷, 친구 문제, 규칙 위반 및 가해 행동 등 5가지 요인들로 나누어 기분 및 자살을 비롯하여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따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별 후 이를 활용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적절한 치료와 연계를 함으로써 우울 및 자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정밀한 검진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AMPQ2 1차 선별 후 학생 총점의 표준 점수가 65점 이상이거나 자살 관련 문항의 점수가 2점 이상이거나 교사 평정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2차 검진 대상군으로 다시 분류하는데요. 2차 검진은 자세하게 평가하게 하였습니다. 2차 검진 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보건센터 또는 전문 병원 의원으로 치료를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한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생 및 교원 대상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연 2회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과정 개편 시 생명 존중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교원 연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학교 내외의 연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분류된 대상군별로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지원 체계를 발굴하고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집중관리 우선 학교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세웠는데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학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단위 자살 예방 시스템의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련 부서와 민간의 협력 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관 합동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 민간 기관들, 종교계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살 행동이 발생하는 데 관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단계적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과 사후 개입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학생 자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실시할 때 고려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발달 연령에 적합한 교육 대상 선정과 교육 내용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의 질 및 효과성 검증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대상, 다양한 접근 방법을 활용한 포괄적인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예방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청소년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선별 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선별 시 고려할 점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발달 연령별로 적절한 검사 도구나 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검사 목적, 결과, 후속 조치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절한 안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검사 시행 후 의뢰 및 연계 시 신속하고 지속적인 도움이 가능한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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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언론기관 대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언론은 보도 방식에 따라 모방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지만 자살 예방에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관성 있게 언론 보도에 대처할 수 있는 담당자와 보도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며 언론기관이 자살 예방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크게 일반적, 선별적, 지정적 접근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 접근 방법은 교육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리큘럼 기반 교육이라고 불립니다.
선별적 접근 방법은 선별 검사나 또래, 교사 및 교직원을 게이트 키퍼로 활용하여 자살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지정적 접근 방법은 자살의 고위험군 학생에게 위험 요인을 줄이고 보호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해외 학교 중심 자살 예방 교육은 단계적 접근 방법에 따라 커리큘럼 기반 자살 예방 프로그램, 선별 및 게이트 키퍼 프로그램,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보호 요인 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내 학교 중심 자살 예방 교육은 2012년 수립된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학생 및 교원 대상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학교 내외로 연계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및 기관이 협력하여 증거 기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기관 대응 요령 및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